자,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제가 강의하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기본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그 민법의 체계적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법을 공부하면서 가지고는 그냥 무작정 암기하겠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하나 이해하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에서 돌을 쌓듯이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부했던 것이 우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주시고 제 강의한 내용의 중요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강의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란 것은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선생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저와 또 제가 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강의를 충실히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전제하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선택해 주는 어떤 내용의 시험이 나올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선택은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이해해달라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드리면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것을 이해한 틀 안에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체계화될 때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한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집중해 주셔야 되죠. 집중. 이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반복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반복. 그죠? 선택된 부분, 제가 선택해 드린 부분을 반복해서 집중해 주시라.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 개가 합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손잡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당연히 민법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 점수를 드릴 거다 이거죠.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공부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민법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출제되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 두셔야겠죠.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드리는데 최소한 여러분은 암기하려고 이 민법을 접하면 안 되겠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민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죠. 아, 이런 의미구나. 이 민법 이런 거구나. 또 이 민법의 규정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교재 안에 보시면 조문들이 다 있어요. 이 조문들을 자꾸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 조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문과 이해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강의를 수강한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셔야겠어요. 그러셔야 그 내용이 여러분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만 했다 해가지고는 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했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주셔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일단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현상을 의문을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책의 틀 안에서의 의문과 전혀 딴 세계에서의 의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벗어나 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민법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믿고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기본서는 아마 우리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에 민법이 좀 양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나올 것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히 알아라. 핵심이라는 것은 제가 잡아 들을 것이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핵심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안 듯하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정답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길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꼭 부탁드려요. 그냥 한두 번 내가 알 듯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알 때까지. 그냥 내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할 때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암기하십시오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교재에다가 표시하셔야 돼요. 암기 요소면 암기라고 쓰세요. 이렇게. 제가 요거는 암기 좀 하세요라고 하면 암기라고 쓰세요. 그래 놓고 요 부분은 여러분이 수시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암기라는 것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택도가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왜? 시험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기본 교재 강의를 할게요. 자, 먼저 민법 총칙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상속이라는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법.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권법과 채권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 재산법이라 그러죠. 재산에 관한 법이니까 재산법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가족법하고 재산법을 합쳐서 민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결국은 뭐냐면 민법이란 것은 이 사람 개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민법이 끼어들어서 이 두 개개인에게 어떠한 내용으로의 권리와 어떤 내용으로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기준을 삼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그 기준이 바로 민법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개인 사이에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란 거죠.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과 또 하나는요 재산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규율하는 게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가족법이나 재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체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총칙이라는 내용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요. 민법 총칙에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재산법에도 그리고 가족법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민법 총칙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이 재산법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이 민법 총칙을 하다가 점점 넓혔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은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민법 총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법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와요. 그때 필요한 이해하는 정도 범위 안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굳이 그것은 시험 자체에 출제되고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법은. 그러나 이 재산법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 대상이니까 좀 상세하게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과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이렇게 시험 대상으로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물권법은 기초적으로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입니다. 물건 지배. 그리고 채권법은 채무자와 관계입니다.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이게 채무자는 개인, 사람에 대한 권리죠.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고,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를,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공통적인 내용, 즉, 물권법에도 채권법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민법 총칙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이게요. 민법 총칙은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와 사람에 대한 관계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나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추상화시켜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추상적이고 개념 자체가요. 그 안에 쓰는 용어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개념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를 들을 거예요. 이때 사례는 주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열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둘이가 매매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체화,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거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드린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민법이 도대체 뭐냐라고부터 교재가 15페이지에 있죠. 자, 15페이지 보시면 민법 일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민법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죠. 의미. 이걸 의라고 하기도 해요. 그죠? 자,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는 민법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결국은 개인 사이의 법입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개인이란 것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이다. 개인 사이.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거란 말이죠.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이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관계,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있고 또 나쁜 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즉 권리 다툼이나 의무 다툼에 대해서 분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이제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상대방한테 재산이나 뭐든지 간에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의 문제가 민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사실은 민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죠. 보면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 그 민법이란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의 관계가 있는지를 규율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런 것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민법을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살펴보면 법적 지위라 하기도 하죠. 민법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또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보면 그 밑에 1번 이하 이렇게 1번점 예컨대 국내법이면서 사법이면서 일반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다 이래놨죠.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법의 지위, 즉 민법이라는 법의 지위입니다. 즉 민법이라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돼야겠죠.
그러니까 국내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국제법이 아니다 이거죠. 국제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규율한 법이니까 개인한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만약에 장사하는 전문가인 장사하는 상인의 옷을 입는다든가 또 그 개인이 공무원이라는 옷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일반인 개인 이런 이야기예요. 그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 이래서 사법 이렇게 하죠. 사사로울 사자 써서 사법이다. 오로지 개인한테 적용된다. 근데 상인도 사법이죠. 상인도 개인이잖아요. 근데 상인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장사하는 전문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사행위라는 전문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자, 즉 장사하는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랬어요. 여기에 사법 중에서 민법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법 중에서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사법이란 것은 공적 관계 거래하는 내용, 즉 국가와 국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권력기관과 국민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기관 힘이 세잖아, 그죠? 이런 관계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죠? 공적 역할의 성격은 사적 거래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적 질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법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적 영역에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사법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또 일반사법은 뭐라 했어요?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중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이 장사를 사적 거래는 사적 거래인데 장사라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상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사법이라면 예컨대 상법처럼 상인 간에 적용되는 상법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건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그죠? 개인은 개인인데 특별한 기능을 하는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바로 이게 상법이 바로 특별사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와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특수한 거래 관행이라는 게 다르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거하고 상인의 매매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상.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반사법,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상인처럼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은 개인이지만 특별한 사람에 적용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으로 나누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민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가 어떤 내용이, 의무가 어떤 내용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실체라 그래요. 실체. 이 실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개인에게 어떤 권리가 또 개인에게 어떤 의무가 이렇게 관계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을 실체라 그래요. 그러한 실체를 다루는 법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도 절차도 적당하게 해야 되죠.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도 정당하게 존재하겠다. 그게 뭐냐? 절차법이라 그러죠. 예컨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 절차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구제해가는 과정, 절차 그런 내용을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든가 그 절차에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 이거죠. 여기는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여기는
절차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어떻게 해서 그 권리 의무를 구제해 줄까 이런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이걸 절차법이라 그래요. 근데 민법은 절차법이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해서 실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의 성격, 즉 법의 지위를 보면 이런 내용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죠. 그죠? 이런 내용. 국내법이면서 사법이면서 일반 사법의 역할이며 동시에 그 일반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를 다루는 실체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반대되는 자리에 앉는 그런 개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 15페이지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개념을 구별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겠죠. 그 도구들을 이제 여기에 교재에 설명한 것이 바로 16페이지 가면 거기 정리 파트 보세요. 거기 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 해놨죠. 요거죠, 요거,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예요. 요게 사법과 공법의 구별, 이거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구별하냐? 구별 왜 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법에는 단체주의적이다.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는, 강제력이 아주 강력하죠. 우위에 있는 공적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적 개인과 개인이니까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의 공권력을 가지고 일반 개인에게 또는 국민이라 그러죠. 국민이나 주민에게 이러한 힘 있는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공법이요, 그죠. 그리고 이 공법관계 규율은 여기는 행정 소송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법관계에서는요, 이 사법관계에서는 여기에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권리가 구제되게 돼요. 여기는. 즉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라고 그러고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법은 행정소송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 체계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사법인 민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 관계를 누구에게 진짜 권리가 그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법에서 주민들이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이라는 절차를 다루게 된다. 이런 면에서 뭐가 돼요? 다르게 절차가 적용되죠. 절차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래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3번에 공법,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 있어요. 이 학설들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이 공법인지 어떤 법이 사법인지를 구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공익이냐 아니면 사익이냐. 보호의 목적이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사법이라 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공법이라 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익설 또는 목적설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구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통은요. 오늘날은 주로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기요. 구별 기준은 보통 복수기준, 종합절충이에요. 절충설이죠. 복수기준이라는 거죠. 한 개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단일적 기준을 가지고 뭐 이익 한 개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종합적 기준을 통해서 이 법 자체가 과연 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따져 본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설이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법은 사법입니다. 그죠? 민법은 사법. 그러면 공법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헌법, 형법, 요 소송법도 사실은 전부 다 소송법 절차도 전부 다 공법 영역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민사소송하면 법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리 구제받으려는 피고나 원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법관이 명령하죠. 법관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과 거기에 원고나 피고는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 관계도 공법적 성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행정소송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기관과의 관계니까 당연히 공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질을 이해해 두시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에 2번에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했는데 요거죠. 요 부분인데 여기에요. 자, 그러면 제 개인이 김영석입니다. 제가 그죠? 김영석 교수가 제가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돼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왜? 집에 와서 옷을 벗어놓으면 저는 그냥 김영석 거래예요. 김영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 김영석.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옷을 입고 회사에 나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일을 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거래 행위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상인으로 하는 거죠. 상인으로. 또 내가 집에 와서 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슈퍼에 갔다. 그러면 슈퍼에 가서 내가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사적 김영석이 사고 파는 거죠. 일반인이. 그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죠? 만약 그렇다면 뭐 제 집을 판다. 그럼 이건 사적 거래죠. 근데 회사에 옷을 입고 출근해서 회사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실 되는 곳을 찾아서 사무실 임대한다든가 임차받는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산다든가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표이사, 주식회사인 대표이사 자격으로 하는 거지. 이때는 김영석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과연 그러면 똑같은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래행위를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계약이라는 계약 안에 민법이라는 법이 적용돼야 되냐 아니면 상법이라는 법이 적용돼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이 어떤 옷을 입고 활동하느냐 이거죠. 어떤 자격으로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어떤 거래를 상대방과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상법의 영향을 받아야죠. 왜? 김영석은 김영석이지만 특별한 상인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 당사자가 특별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즉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보다가 상법이 먼저 당연히 적용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법의 원칙 중에 하나죠. 법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물론 특별법규해도 마찬가지죠. 특별법규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충돌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먼저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규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게 여러분 17페이지에 2번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데 있다.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라는 거죠.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이 있는데 그 행위의 요소에 또는 사람의 요소에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 들어가 버리면 일반사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사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정리 파트에 있어요. 18페이지 제류에 가면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 났죠.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차이가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상법 1조에 아예 명문으로 내놨죠. 상사에 관하여, 즉 상인의 거래 행위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건 상법이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이 의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민법보다가 상법이나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에 법 적용상의 우열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설명해 드렸다 이 말이죠. 요걸 잘 이해해 두시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민법은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죠. 민법의 규범의 체계적 성격을 보면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규범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기준들이죠. 규범. 그죠?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기준들, 질서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규범이라고 그러죠. 규범. 보통 법규범은요. 이제 규범에는 여러 가지 있죠. 규범에는 그죠? 이 규범 지켜야 할 도리, 그죠? 인간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규범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규범도 있고 도덕에 정해져 있는 규범도 있고 뭐 종교단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많은 규범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 법규범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거예요. 공권력이 작동하고 이것에서 강제가 된다는 거예요. 강제력.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규범의 가장 큰 특징이죠. 도덕규범은요.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공권력이 작동해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뭐예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러면, 저 친구 참 믿을만한 못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비난은 대상할지언정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법규범이 적용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력과 공권력의 작동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어떤 거냐? 바로 민법에 관한 것이니까 법규범이죠. 민법 규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민법은 어떤 규범을 갖느냐? 이 법규범은 어떤 규범을 갖느냐 하면 이런 규범을 갖는다는 거죠. 행위에 관한 규범과 재판에 관한 규범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개개인 일반인 또는 보통인이 거래 행위를 할 때 그 거래 행위의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민법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보통 일반인의 행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행위규범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행위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다 이거죠. 일반인에게, 보통 사람한테 주어지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민법에 정해준 그 기준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유효,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에 대한 기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재판규범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요,
자, 만약에 당사자가 분쟁이 생겼어요. 개인과 개인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면 서로 뭐가 생겨요? 내가 권리자다. 너는 이런 의무가 있다.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싸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재판할 때, 그럼 결국은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판사님한테 그 내용에 누구 말이, 누구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럼 판사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법관이 그죠. 이 법관이라는 것은 법의 규범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법의 규범으로서 재판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원, 판사요. 그죠? 판사, 법관이요, 법관.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서도 권리 의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 있다. 민법에 있다.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권리 의무 관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민법이란 것은, 민법이라는 역할은 두 가지 규범을 다 가지고 있다.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보통 사람한테도 행위할 때 기준을 정해놨고,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과정에 있는 판사님들한테도, 즉 법원에게 대해서도 권리 의무의 판단 기준은 민법을 가지고 해석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민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민법은 행위규범이자 동시에 어떻다? 재판규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민법의 일반적 체계, 또 그 성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19페이지에는 표로 만들어 놨죠. 실전법의 체계 해가지고요. 법이란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법 안에는 공법과 사법이 나올 수 있고, 그 사법 안에는 산법처럼 특별사법이 있는데 일반 사법이란 민법이 있다. 그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합쳐가지고 민사법 이렇게 표현해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민사법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법과대학 없는 학교도 있죠. 전문 대학원이 생겨요. 그죠? 그 전문 대학원에 보면 이것은 민사법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권리 의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소송과 권리 의무 실체 반응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민사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시간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겸 민법의 체계 정도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내용의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갑니다. 민법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자, 개인에게는 행위규범, 그렇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한테는 행위규범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법이고, 또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권리 의무를 판단하면서 기준이 되는 것도 민법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판단하는 결과물은 민법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행위하는 당사자도 판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민법의 의미하고 현실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핵심되는 내용들 제가 메모하고 이렇게 필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유심히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쭉 꾸어 놓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제가 여기에 칠판에 쓰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짚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 안에서 요 메모하는 정도는 이렇게 줄을 끄십시오. 이렇게 국내법 쓰면 국내법 줄 끄시고, 사법 쓰면 사법에 줄 끄 놓으시고, 말이죠. 제목에, 이건 제목이잖아요. 그죠? 제목에서는 제목에 줄 끄세요. 그래 놓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줄 끄 놓으면, 이런 내용이 여기에 중요 핵심 포인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도 이렇게 따듬어야 됩니다. 교과서 읽으면서 줄을 딱딱 쳐놓으면,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을 딱 이해하면 이 내용, 요 파트에 있는 부분은 내가 이해됐구나, 이해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해야 될 내용 핵심 포인트를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